자, 이번 시간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앞에서 이어서 1장 부분인데요.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이념을 다룰 순서인데 25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그 정상화의 개념이 있는데 정상화를 다루려면 사실 탈시설화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탈시설화 부분이 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탈시설화 포함해서 여기와 연결되는 정상화의 개념을, 그러니까 교재의 문장과는 좀 다른 문장들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탈시설화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자, 탈시설화의 영어가 deinstitutionalization. 굉장히 긴 단어인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institution까지 사회복지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 또는 이제 생활시설 또는 거주시설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역시 학습을 이미 잘 하셨겠지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용시설은 낮 시간 동안에만, 물론 뭐 밤일 수도 있긴 한데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런데 거주시설 또는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24시간 먹고 자고, 뭐 물론 전문적인 표현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곳,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주 상당 기간 동안에 머물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institution이 그 이제 거주시설을 의미한 단어고요. 앞에 D가 붙어 있는데 접도가, 이 D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커피는 커피인데 카페인 뺀 커피. D는 뭔가 빼다, 벗어나다, 없애다, 줄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널리제이션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명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재활 사회복귀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가 된 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던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대단히 감옥 교도소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 지난 학기에 그 여러분들 그 심화반의 경우에 보니까 이미 현장에서, 토요일 수업이다 보니까 이미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주 시설에 근무하는 그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되면 그때 좀 더 그 토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회복지 거주 시설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사회복지 시설인데, 자, 그렇다면 거주 시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데 왜 벗어나려고 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탈시설화를 이해하기 위한 초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전통적인 보호 방식인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의 생활, 거주시설 보호에서 벗어나서, 탈시설 벗어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보호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그 탈시설과 정상화를 설명하면서 계속 그리게 될 그림인데, 산 속에 아주 외딴 곳에 큰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한 300명이 모여 삽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뭐 물론 예를 들은 숫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 이제 산속에 정신장애인들이 300명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대중들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게 바람직한 사회복지인가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 부지에 으리으리한 건물을, 뭐 한 10층 넘어가는 건물을 여러 채 지어놓고, 여기는 장애인 300명, 여기는 노숙인 300명, 여기는 뭐 노인 300명, 여기 잔디밭도 넓고 운동장도 있고, 이렇게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비를 해 놓으면 이거 멋진 사회복지 아닌 거냐? 사회복지 타운이라는 용어도 쓰죠. 굉장히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이거 벗어나지 않는 게 탈시설화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대규모 시설에서 모여 살지 말고 탈시설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여러분 옆집에 이 표현도 이제 계속 쓰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옆집에 일반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탈시설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뭐가 나쁜 건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산속에는 300명,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삶과 다른 점이 많고 시설 운영자 중심의 여기서 운영자는 사회복지사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시설 운영자 중심의 방식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설의 상황과 비슷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나 또는 뭐 종교기관 또는 직장에서 뭐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의 수련회 또는 캠프를 갔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때 상황을 좀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탈시설화의 시설과 산속에는 300명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죠. 거기서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이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식사를 하는 방식을 떠올려 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 캠프 같은 걸 가면 기억에 남아있는 항상 나오던 메뉴 중에 하나는 카레였습니다. 그 이제 매식하기도 좋고 조리하기도 비교적 간편해서 이제 식판에다가 밥하고 카레만 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갔을 때 식사를 선택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최 측에서 미리 결정해 놓고 있죠. 2박 3일 동안 300명이 모이는 캠프니까 쌀도 준비해야 되고요. 부식도 준비해야 되겠고 카레 재료면 카레 관련된 재료도 미리 구입을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300명이 모이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해서 의견 받아서 그때부터 막 준비해 나갈 수는 없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잘 먹는데 카레를 어렸을 중고등학교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캠프만 가면 카레가 나와서 굉장히 싫었던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뭐 그래서 정 싫으면 사실 한두 끼 정도는 건너뛰어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뭐 그냥 저 빵 같은 걸로 때워도 관계 없겠고 뭐 어차피 2박 3일 후면 집으로 돌아갈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역시 300명 모여 살면 식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캠프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2박 3일이 아니고 일주일, 열흘, 한 달, 그리고 1년, 2년. 만약에 길어지면 평생에 걸쳐서 누군가가 정해놓은 식단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된다면 삶의 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을 먹고요.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삶인데요. 시설에서 300명 모여 살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시설에서의 식사가 부실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긴 영양사도 있겠고 300명이 모여 살면 영양사 있어야 됩니다. 또 조리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이 있게 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의견도 받고요. 설문조사에서.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식단의 메뉴를 평생 동안 먹어야 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사실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고요. 이제 나름 괜찮지만 그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수납 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캠프를 갔습니다. 2박 3일. 되게 이제 넓은 방이 있죠. 넓은 방에 그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 3, 40명이 한 반이 한꺼번에 들어갔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대개 5명 내지 6명 정도 함께 이제 그 방이 배치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냥 대개 옷장 하나가 덩그러니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옷 대개 요즘 뭐 좀 더 좋은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옷장이 열면 또 이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뭐 이렇게 수납할 공간도 없습니다. 도무지 그냥 덩그러니 방에 이불 들어가 있는 옷장 하나. 뭐 이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짐을 풀러서 뭐 정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구석에 배낭째로 2박 3일 동안 이제 배낭을 메고 갔을 거니까 배낭째로 그냥 이렇게 한 구석에 모아놓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게 뭐 일반적인 상황일 건데요. 역시 2박 3일이면 뭐 그냥 빨래도 옷도 그냥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둘둘 말아 놓다가 뭐 좀 이렇게 젖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집에 가서 세탁하면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2박 3일의 수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약에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 살아야 된다면 그야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방에 여러분의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또 어딘가 구석에서 왜 이렇게 짐이 많지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뭐 생각지도 않던 짐들 꾸역꾸역 나오죠. 어디선가.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사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의 보통의 삶, 지금은 탈시설화 정상화하면서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전형적인 과거, 지금도 상당수가 그런 것은 딱 요 상황이에요. 방에 그냥 덩그러니 옷장 하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5명 내지 6명 살면 옷장이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옷장이 이렇게 한 벽면 차지하고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랍장이 밑에 있는데 서랍장 한 칸이 한 명이 개인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전부입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이제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칸에 이름을 써붙입니다. 김땡땡. 그리고 여기에 겨울옷, 여름옷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것 외에 수납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표현 먹여주고 재워주고 상담도 해주고 레크레이션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데 여기를 왜 나오려고 하는가. 밥도 먹고 싶은 걸 못 먹고요. 자기의 물건도 가질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 요양원의 경우에도 여기 입소하려면 그 노인 한 분에게 주어지는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인 베드와 아주 그 몇 개 안 되는 자그마한 탁자 정도, 서랍장 정도이죠.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노인분들이 짐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신장애인의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간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식을 뭘 좋아하나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 그 치킨, 라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작년인가 공주대학교에서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그 피자하고 치킨을 뭐 섞은 뭐 이상한 그 저 메뉴가 공주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금 뭔가 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피자랑 치킨을 이 따로따로가 아닌 그걸 동시에 버무리는 어떤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겠죠. 피자, 뭐 이제 치킨, 라면 이런 걸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자유롭죠. 그런데 300명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일단 주방이라는 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화기가 있고요. 불이 있고 칼도 있고 이 주방이 300명의 식사를 매끼를 하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제가 성심원에 있을 때도 이런 정도 규모였었는데요. 굉장히 넓은 규모에서
그 조리하시는 분들만 7, 8명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양사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방 안에 그 또 부식 창고가 있어서 뭐 그걸 몇 끼를 뭐 재료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한 양의 부식들 쌀들을 이제 그 안에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해두죠.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오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나면 여기는 문 닫고 퇴근들 해요. 여기를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00명이 자기이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라면 끓여 먹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팀이 마지막 저녁 식사 끝내고 퇴근할 때 문을 잠그고 가요. 그 말은 라면을 끓여 먹을 만한, 지금 라면 얘기하고 있고요. 라면을 끓여 먹을 만한 화기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기 방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블루스타 그 저기 뭐죠? 일회용 버너 이제로 하면 되지 않는가? 지금 30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각자가 자기 방에서 화기를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안전에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막 주방이 있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어요. 300명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여기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밤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없고 수납 공간도 없고 식사는 누가 정해준 대로 먹어야 되고 자 이런 삶이 근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삶의 질에 있어서 현저한 문제점을 발생을 시킨다는 거고요. 이렇게 300명이 모여 살게 되면 이제 규칙들이 생기게 됩니다. 식사 시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먼저 가도 안 되고요. 나중에 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명을 12시입니다. 300명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끝나면 또 이제 설거지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수시로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고 점심 먹으러 300명이 각자 좋을 때 이렇게 되면 기본 운영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려면 만약에 인력이 지금보다 서너 배 되면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항상 호텔 스텝처럼 수십 명이 준비해 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오세요. 이럴 방식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은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집에서 12시부터 1시 땡 여러분이 뭐 연령대가 어떤지 아직 사실 만나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뭐 20, 30대라고 가정해서 여러분 엄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엄마가 1시 지나면 밥 안 준다. 이러나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배고파도 12시 전엔 못 먹어. 이런 집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기게 되면 뭐 어느 공간에서 뭘 해야 되고 단체로 300명이 어떤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이걸 어기게 되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난 2시에 먹을래요. 뭐 오케이. 그러면 규칙이 아닌 거죠. 이건 이제 문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의 부정 행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들으려면 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낙인이 지켜지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개입을 하죠. 개입해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문제 행동이야. 이거 바꿔내야 돼. 행동 수정.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거주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서 벗어나서 인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칙이라는 게 생기고 규칙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 군대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기상시간, 점심시간 이럴 땐 이런 행동 어기면 문제 행동.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서 자기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주택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옆집에 자기 집에 자기 방에서 수납 공간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밥도 마음대로 먹고 간식도 마음대로 먹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식과 비슷한 삶을 살아나는 것 이것이 탈시설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시설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그 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십 명 또 관련된 인력들이 수십 명 근무를 하면서 지금 여기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분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그럴 의도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 상황에선 한 번도 자유를 가져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탈시설화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살아보니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로워서 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OX 문제는 없어요. 뭐 시설이 100% 틀리고 지역사회 중심이 100% 맞기 때문에 시설은 없애야 될 거고 모든 장애인들은 지역사회가 좋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이 시설에서만 100%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거지 시설을 모두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을 원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의료적인 측면이 이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 자기 혼자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신장애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던지 시설에서 살던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지금도 많이 그렇고요. 선택할 수가 없이 장애인이면 여기 300명 외딴 곳에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탈시설화를 살펴보면 1940년대 후반부터 수용시설의 열악한 상황이 언론과 사회과학 분야의 문헌들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대규모의 수용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시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노인, 아동, 뭐 청소년, 정신장애인 다 포함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아동시설에서의 시설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기 엄마 아빠와 자기 집에서 사는 아동들에 비해서 시설에서 300명 살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태도를 보인다거나 신체적 발달이 늦어진다거나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시설병, 이라고 명칭을 지었던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문헌들에 통해서 연구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시설에서 이제 대규모 모여 살다 보니 뭔가 문제점들이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서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이 생활하는 정신병원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탈시설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신장애인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예는 정신병원,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을 의미하는 건데요. 정신병원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주로 폐쇄병동을 의미하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면, 입원되어 있다면, 그리고 장기간 입원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설인 셈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주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탈시설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인턴 석사 과정에서 인턴십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뭐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커리큘럼에 꼭 해야 되는 거라서 한 학기 동안 내내 이제 자립생활센터에 가서 인턴십 실습보다 더 긴 게 한 학기 내내 실습만 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씩 한 학기 내에 거기서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연수를 비어있는 시설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엄청난 시설들이에요.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시설이었는데 탈시설화돼서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있고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싼 값에 임대료 내고 이제 연수를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여간 제가 봤었을 때 뭐 하여간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려면 한 2-30분 걸릴 만큼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넓이의 건물들이 지금 텅텅 비었는데요. 탈시설화의 결과이고요. 그러면 그땐 그렇게 엄청난 기관에 꽉 차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탈시설화가 이제 본격화됐냐 하면 수용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실질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규모 시설의 문제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밥도 본인이 식사 메뉴를 결정할 수도 없고 먹는 시간을 결정할 수도 없고 간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기 결정권에 의한 삶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이제 관심거리가 됐다면 근데 또 정부의 입장에선 사실 이런 인권적인 측면보다도 재정 지출 감소 이렇게 300명이 모여 살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직원도 많이 배치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정부의 재정 지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 정부의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서 살면 300명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에 가서 살면 인력도 좀 덜 써도 되겠고 그리고 비용도 좀 덜 들어가지 않겠냐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잘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이제 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 당시 아이디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비용을 조금만 들이고 정부 지원 조금만 해서 어떻게 버텨보자. 이것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더 영향력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배경인데요. 탈시설화, 미국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탈시설화도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건 미국의 상황을 주로 초점에 두고 있고요. 자, 195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 통해서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증상, 어떤 환청이 들린다거나 환각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 또는 괴이한 행동을 한다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우리가 보통 정신병 그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괴팍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약물로 많이 조절되고 있는데요. 그 약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항정신병 그런 증상들을 조절하는 약물이 1950년대 와서야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의 증상이 액팅아웃 하는 증상이 조절이 가능해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300명 모여 살 필요가 없이 정부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막 불만이고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거 삶의 질이 떨어진다 불만이고요. 이제 증상이 근데 이제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나가면 이거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정신과적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나가서 만성질환처럼 고혈압, 당뇨병처럼 약을 먹으면서 평생 동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절해가면서 만성질병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배경이 생긴 겁니다. 자, 또한 시민권 운동의 발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최소 규제적 방법으로의 보호 및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최소 규제적 방법은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평생 동안 살아나간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규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바람직한 건 자기 집에 자기의 생활을 결정해 나가면서 살아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이 시민권 운동에서 출발했다는 건데 미국에서 이 50년대 시민권 운동이라는 것은 흑인의 민권 운동을 출발로 한 겁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진 건 뭐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1950년대까지도 흑백 차별은 법적인 이제 그냥 관습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었었는데요. 흑인과 백인이 다른 식당을 이용해야 되고 버스에 탑승을 할 때 흑인 좌석 따로 백인 좌석 따로 흑백 분리 정책이 당시 그냥 관행이 아니라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주에 따라서 상황은 달랐지만 그런데 이제 흑인도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살자. 시민권 운동이었는데 우리도 사람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흑인만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도 사람이고 노인도 사람이고 여성도 사람이고 이 당시는 여성의 이제 권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여성도 억압되고 있고 우리도 사람인데 장애인도 억압되고 있고 우리도 사람이다. 이것이 시민권 운동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말고 살자라는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정신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장애인 전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건 사람다운 생활이 아니니까 자기 집에 자기 방을 갖고 먹을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면서 그게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공부조가 현금 급여 위주로 전환된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설 자체를 제공했는데 여기에 공공부조를 이제 받던가,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하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자기 집에 살게 되면 그것이 미국 정부가 가졌던 정책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인이 있으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시설에 안 들어가면 자기 집에 살면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시설에 살던 사람들이 선택권이 있어진 거고요. 선택권이 있으면서 더군다나 현금까지 받게 되면 이제 탈시설화, 우리도 나가서 살아보자. 군대 같은 데 살지 말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탈시설화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짚어 나가고 싶은 것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고 의미 없고 또는 장애인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방식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어서 그들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산속에 300명이 살고 있다는 구조 자체가 그들의 삶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12시부터 1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문제로까지 이제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미국의 상황에 탈시설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데 탈시설화해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OX 문제가 아니어서 100% O, 100% X 이런 건 없죠. 탈시설화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옥사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옆집으로 정신장애인이 또 다른 일반 장애인도.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 하면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탈시설화의 정점에 이르렀고 주립 정신병원의 수용 인원은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이고요. 그러나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의 신체만 지역사회로 복귀시켰을 뿐 덜렁 지역사회로 갖다 놓은 겁니다.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의 결여, 탈시설화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관리 서비스의 부족. 사실 사례관리도 이 관리를 위해서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건데요. 주거지 1, 재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됐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나라의 상황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탈시설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설에 살다가 자기 집에 지역사회에 살게 됐는데 신문 기사 중에 어떤 장애인 그분은 아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또 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여성분이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미용실 사장님이 보기에 이분이 말도 어눌하게 하고 행동도 뭔가 정확하지 않고 지적장애 있는 장애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하고 5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52만 원을 달라고 카드도 뭐 거의 뺐다시피 해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건데요. 그냥 300명 산속에 있던 시설에서 덜렁 이 사람이 지역사회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삼았던 내용들이 다 해결되고 좋은 점만 발생하더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지역사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제 장애인 그 그룹홈 체험홈을 하기 위해서 어떤 빌라에서 그 이제 임대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근데 그 빌라에 연립주택에 살던 기존의 사람들이 장애인이 입주한다는 걸 듣고 결사반대. 우리는 장애인과 못 살아. 이러면서 연판장을 이제 몇 동 몇 호 아무개 서명 결사반대. 몇 동 몇 호 아무개 결사반대 서명. 이게 기사화됐던 적도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도 잘 정리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웃 주민들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면 이게 사회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의미가 제대로 달성된 것이 아니더라는 게 이제 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점을 이해할 때 반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탈시설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 시설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역사회로 왔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더라. 그냥 단지 덜렁 살만 오면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탈시설화가 나빠서 돌아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탈시설화에서 지역사회가 좋은 겁니다. 다만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들이 60년대 70년대에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준비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자라는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탈시설화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에서는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이제 신설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규모를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시설의 규모를 점차 줄이려는 노력이 그래야만 300명 산속에 있는 시설의 단점을 보완을 이제 완화시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것도 설명하면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생활시설은 24시간 먹고 자고의 의미여서 장애인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밥도 여기서 먹고 사람을 만나도 여기서 만나고 레크레이션도 여기서 강당에서 모여서 하고 뭐 임의용도 여기서 하고 그러지 말고 기존의 생활시설 3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통의 집처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나오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여기선 거주만 하고 생활은 지역사회에 나와서 하자. 그것이 직업이나 학교든 레크레이션 미용실에 가던 밖에 나와서 하자라는 것이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바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주시설로 바꿨다는 의미는 거주는 여기서 하되 생활은 일반 지역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하자라는 것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탈시설화는 구체적으로 공동생활, 공동가정시설, 또 중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독립생활지원 등을 포함하겠고요. 물론 독립생활지원이 가장 탈시설화의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300명 산속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거주시설의 규모를 소규모화하고 300명에서 30명으로 운영 방식을 외딴 곳이 아닌 지역사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지역사회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완전한 폐지가 되어야 될 만한 무슨 악의 근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단점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방향이 일관되게 산속의 300명 이것만 고집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지역사회가 더 좋은데 그래서 장애인이 300명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시설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탈시설화 하자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정상화를 할 텐데요. 탈시설화가 출발점이라면 정상화는 목표 지점에 해당합니다. 이걸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도 있겠는데 사회통합이 워낙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그리고 탈시설화에서 지역사회로 왔는데 지역사회에 왔더니 지역사회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더라는 것의 의미예요. 보통 장애인과 관련됐을 때 정신장애인 포함해서 정상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떠올리는 건 당연히 장애인이 비정상인 장애인을 정상으로 만들어내자 라는 것으로 당연히 떠올리겠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비정상이더라. 그러니까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정상화하자. 300명 산속에 모여 살고 있는 거 이거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근데 왜 장애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비정상이니 이러한 환경이 비정상이니 그러니 정상으로 여러분 옆집에 보통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삶의 의미다라는 것의 의미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화 얘기할 때 탈시설화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탈시설이 비정상이니 벗어나서 정상화하자. 그리고 이 정상화된 삶의 모습을 넓게 이야기하자면 사회통합이겠고 다른 말로 통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보통의 삶 요 네 글자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문장도 아닙니다. 네 글자 보통의 삶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학교에 갔고요. 장애인이라고 특수학교에 가지 말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가고 이제 집은 여러분 옆집에 살고 직장을 다니면 지금 여러분 직장에 다닌다면 여러분 옆자리가 장애인이고 뭐 정신장애이든 아니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든 자 이것이 보통의 삶이에요. 특별하게 이렇게 사는 건 비정상이니 보통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자. 이것이 정상화 이걸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정상화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에서 태동한 이후에 1970년대 유럽, 미국 등에서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이념으로 확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 이 사람 벤크 밀켈스는 학자라기보다는 그 행정가인데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치가 돼서 지적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시설을 이제 둘러보러 간 겁니다. 현장을 파악하러. 그랬더니 느꼈던 게 자신이 젊었을 때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관찰하게 됩니다. 산속에 300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게 포로 수용소의 삶과 뭐 이게 뭐가 다른가라는 이제 비판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화 300명이 시설에서 포로 수용소처럼 사는 것 이거 비정상이니 정상화하자. 지적장애인들에게 주거, 보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자는 건데 이것은 이제 지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그리고 모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스웨덴의 뉴리에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개념을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한 보통의 환경과 삶의 양식으로 그리고 사회적 양식에 가까운 매일의 삶과 사회적 패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뉴리에의 뉴리제라고 하기도 하고 스웨덴 사람이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뉴리에가 더 맞다고 합니다. 자, 이 정의를 제일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글 보통의 삶 이 네 글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또한 미국의 울펜스버그라는 학자는 정상화를 개인의 행동과 특성을 가능한 한 문화적 규범에 일치하도록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규범에 최대한 일치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적 규범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할 때의 문화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한다면 그 문화적 규범에 일치하도록 보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여러분들이 잠잘 때 어떻게 자는지 이것과 비슷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한 대여섯 명이 함께 살지 않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사는 방식, 대여섯 명이 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탈시설화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처럼 살자는 겁니다. 자, 뉴리에가 그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적 장애인에게 하루에 보편적인 이름을 제공하는 것, 보통의 삶 의미고요. 야식을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보편적 리듬에 해당이 되죠. 일주일간의 보편적 리듬이 가정과 일, 여가라는 세 개의 측면에서 만족되어야 하겠고요. 1년간의 보편적 리듬이 가족과의 관계, 여가, 문화적 행사에서 장애인의 배제함 없이 만족되어야 하는 것. 자, 1년 단위의 가족과의 관계, 여가, 문화적 행사. 자, 예를 들자면 설이나 추석 때, 자, 뭐 추석은 쓰지 않겠습니다. 명절 때 휴일이고 보통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족들과 모임을 갖는 것. 이게 보통의 삶에 해당이 된다면 1년간의 보통의 보편적 리듬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도 산속에 300명 모여 있지 말고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산속에 300명이 모여 있는데 추석 때 각자 집으로 간다면 300명이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교통편 자체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버스로 전국을 돌아야 되죠. 그 지역에서만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장애인만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가 전국을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가능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1년간의 보편적 리듬, 명절 때 가족과 보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삶의 의미죠. 생애주기에 있어서 보편적인 발달 경험, 원칙적으로 특수학교보다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일반 학생들의 시선 또는 담임 교사의 어떤 장애에 대한 이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 보편적인 발달 경험, 보통의 학교의 보통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뉴리에가 정의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인데요. 보편적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배려되고 존중되어야 하겠고요. 자, 앞에서 뭐 반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 문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성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인데 결혼 등을 포함하는 성적 아니고요. ABC 학점 성적 아니고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 정신 장애인도 물론 포함해서요. 중증 장애인이 결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통념은 뭐 가능성 자체를 잘 고려하지 않죠. 그런데 선진국의 서양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이든 중증 장애인이든 결혼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가 사회적인 논의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장애인에 대해서 단종법 같은 미국에서도 불임 수술을 강제로 했던 단종법, 남자 여자 다 그 단종법이 법으로, 국가의 법으로, 주정부의 법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예 금지를 했던 것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보통 사람들이 결혼한다면 당연히 보통의 삶은 결혼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면 장애인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상화의 한 측면입니다. 그 사회에 있어서 보편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경제적인 수준과 이를 위한 권리를 누려야 하겠고요. 그 지역에 있어서 보편적인 환경 형태와 수준을 비슷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혹시 뭐 몇 평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동산이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요. 뭐 25평이 평균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장애인에게도 25평이 제공이 되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화, 보통의 삶. 사실 복잡하지 않고요. 보통의 삶이란 네 글자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통념상 기존에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냥 보통의 삶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이제 빨간 점이 나왔으니까요. 마지막 화면인데요.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정상화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상화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전통적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산속의 300명이라는 상황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에 주장이고요. 정상화는 지적장애 분야에서 출발되었고요. 그리고 탈시설화는 미국의 경우에는 정신장애부터 출발이 됐고요. 장애뿐만이 아니라 차별이나 권리의 침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중요한 원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장애뿐만이 아닌 범죄인, 동성애, 외국인 근로자, 미혼 등등 이런 그룹들에게도 보통의 삶에 대한 기회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상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의 이념과 관련돼서 이제 이것과 말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정리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